아이고, 이 즐거움도 잠시. 오늘 또 우리를 걱정케 하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광복절 연휴를 거치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그 영향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요, 1,805명인데요. 아이고. 어제보다 430명 이상 늘어났고 또 3일 만에 다시 1,800명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휴 기간에 활동이나 접촉이 늘어난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확진자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 그런 위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확진자 수로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좀 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이번에 6주째 이번 주가 이제 시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거리두기 4단계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김옥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이미 6주째예요. 연장한 게 6주째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비수도권인 곳은 일부는 이제 4단계 하고 있죠. 아하, 네. 그 이외에 나머지 지역은 이제 3단계가 4주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풀리려나 하는데 확산세가 또 다시 확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 주 20일 날 금요일 날 뭐 연장 여부를 다시 한번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다시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이 대표적인 휴양지 두 곳이 해수욕장 폐장에 들어가니 얼마나 지금 해당 상인분들은 울상이시겠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휴가철에는 텐트 쳐놓고 이렇게 하룻밤 자고 가는 손님들도 많고 그러는데 텐트를 전혀 못 치니까 물놀이 조금만 다 가버리고 파라솔도 못 치고 하고 그러니까. 숨이 막혀요. 제일 무서운 게 인건비, 월세. 감당 못해요. 오죽하면 쉬어간다는 말? 나 18년 동안 처음이에요. 나 하루도 안 놀아봤어요, 가게.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안 쉬어봤어요. 근데 휴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생각을 해요. 참 듣고 있으니 참 딱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에게 글쎄요, 나라가 보상을 해드릴 방법은 없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이 손실보상하는 법안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 법안에도 좀 맹점이 있습니다. 아, 뭘까요? 지금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 해수욕장 폐장, 해수욕장 상인들 주변 입장에서는 보상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실보상을 법을 만들어서 이제 쉽게 말해 손실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감염병 예방법 문제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이제 배상을 하는 건데, 네. 보상을 하는 건데, 지금 해수욕장 폐장은 지금 감염병 예방법으로 폐장한 게 아니고요. 해수욕장 관리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손해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의 맹종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앞서 우리 군 부실급식에 대해서는 군의 얘기도 그랬지만 이런 데는 기가 막히게 규정을 잘 아니 이게 지금 해수욕장 상인들은 상인 아니에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인데요. 이런 상황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상황 인지하고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본래 손실보상법 취지는 어찌됐든 국가의 명령, 행정력의 명령으로 이렇게 폐업이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는 게 마땅하죠. 일단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건 예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를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서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만 맹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백신 접종 체계에도, 백신 예약 체계에도 지금 맹점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맞습니다. 30대 직장인 구모 씨가 있는데 자신의 생일 끝자리 맞춰서 요즘 생일에 맞춰서 10부제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15일에 백신 예약 접종을 하러 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약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지금 위에 나이대부터 차례로 내려오는 거 계속 기다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건소에 문의를 했더니 네. 지난 4월과 7월에
1차, 2차를 다 맞았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예요? 이것도 황당한데 어디서 맞았느냐? 군부대 의료기관에서 접종했다고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대하신 거예요, 그럼 이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제대하니까 10년이 다 돼가는 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했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날짜에 백신을 맞을 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날 1339 질병청이랑 통화가 안 돼서 그 다음날 전화해 보니까 제가 이미 군 의료기관에서 이미 백신을 맞았다고 나온다고, 백신 접종자 수정이나 뭐 탁제 이런 관리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보건소 쪽으로 연락해 보라고 해서 보건소 쪽으로 연락드렸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누가 잘못된 건지 몰라요. 지금 저희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희도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떠 있는 건지 본인. 보건소 관계자분도 답답할 거예요. 왜 어쩌다 이렇게 지금 이미 접종한 것처럼 시스템상 나와 있는 건지 보건소 관계자분도 답답할 것 같아요. 또 이 예약을 하시려는 분은 또 답답한 막 지금 울분이 치미니까 지금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라고 또 다그치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당연히 뭐 저분 입장에서야 진짜 화나죠. 그래서 이제 아마 문제가 되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저분이 그 접종을 마쳤다는 데가 군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방부하고 협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군대에 있는 동명이인이 접종한 사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 있는 군인 신분의 저 구모 씨하고 같은 분의 이름이 된 분이 아마 접종된 게 이분 그 정보가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이제 시스템에서 이 접종 기록을 지우고 다시 이제 아마 접종 일자를 조율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참 이런 일도 생기네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동명이인이면 이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 우리가 또 제출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이 시스템상 맞은 걸로 등재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방역당국 또는 관계당국은 이 피해자분에게 사과했을까요?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뭐 기본도 있지 않습니까? 군이니까. 네. 근데 그런데도 뭐 시스템상에 오르려고 하시니까 납득은 안 가는데. 네. 질병청에서 사과를 하던가요? 딱히 뭐 죄송하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네요. 보건소도 그렇고 따로 죄송하다는 말씀은 못 들은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든지 사과가 먼저입니다. 사과를 하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어찌된 일인지 파악해보는 게 일의 선후 아닙니까? 백신 예약만 오매불만 기다리는 국민들만 봉입니까? 그냥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정말 반성하길 바라고 대책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드려야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한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지내다가 8일 만에 숨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해당 여성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성이 사망 전에 고열과 폐렴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아니 그러면 혹시 다른 증상은 없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증상도 있었습니다. 고열과 폐렴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일에 이제 입소를 해서 사망 전날이 이제 8일까지 보시면 4일에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고열이죠. 그러네요. 5일에도 37도, 37도, 7일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8일에는 38.1도까지 고열이 상당 기간 계속됐기 때문에 적시에 어떤 치료가 있었어야 되는 상황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생활치료센터, 확진돼서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잖아. 왜 병원으로 안 옮겼을까요? 홍종성 기자님. 네, 지금 생활 이 치료센터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기는 어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둘 중 하나면 되는데 해열제 치료를 받았는데도 처방을 받았는데도 열이 38도를 넘을 때 아니면 엑스레이 소견상에서 이 폐렴 증상이 확인될 때라고 하는데 이 여성분이 물론 해열제를 복용하고 7.5도가 된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사망 전날 38도를 넘었고요. 그리고 사망 전 4일 전에 이미 엑스레이상에서 폐렴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병원으로 돼야 했던 당사자, 그 대상은 맞고요. 그럼 병상이 모자랐을까? 이 지자체 내에 이 감염병 환자용 이 침상은 절반 이상이 남아 있었고요. 중증 환자를 위한 침상도 19개가 남아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인천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상은 맞는데 그 병원으로 옮길까 말까의 판단은 이 협력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잘못 없다. 이것이 과연 유족이 듣고 싶은 얘기였을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한 생명의 죽음 앞에 의료진은 병원까지 옮길 필요가 없어요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안 옮겼고 우린 책임 없다 선을 긋는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지금. 이제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이제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것 같아요. 네. 봤더니 이 해당 여성이 입소했던 생활 그 치료센터 의료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와요. 네. 이 생활치료센터는 아마 입소 환자가 222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사는 1명이에요. 그 다음에 간호사 14명, 방사선사 1명, 총 16명이 돌아가면서 그것도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사망할 때 그 당시에 센터에 있던 의료 인력은 단지 간호사 2분이었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죠. 네. 사실 안타깝기는 합니다. 안타깝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이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인원 부족하고 경무 때문에 엄청 시달리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 피로도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감안해서 인력 보충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네. 구축돼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참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인력 부족 탓만 지금 외쳐대는 이 방역 당국도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지금 황망함, 유족분들의 황망함, 이 답답한 분노 어디 가서 하소연한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코로나가 정치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중 한 명인 김두관 의원의 아들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의 아들은 캠프 건물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뭔가 증상을 느끼고 검사를 받게 됐다라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들이 확진됐으면 그 아버지인 김두관 이 예비 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응급용 선별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정식 검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권 후보 일제히 지금 일정을 취소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이제 응급용 선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중에 활동을 재개한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일단은 어찌 될지 모르고 밀접 접촉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곳곳에서 돌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정말 끊이질 않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13일 새벽 4시쯤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희가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편도 2차로에 깜깜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차량 한 대. 그런데 저 멀리 이 정면에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곧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차가 나타나선 안 되는 방향에서 지금 차가 그러네요. 나타났고 운전자가 이 차를 피하기 위해서 급히 차로를 변경했는데 이 차 역시 함께 방향을 틀면서 결국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정면 충돌 당시 두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면 충돌, 운전자들의 피해 상태가 걱정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지난달 13일 새벽 4시경에 있었던 사건인데 편도 2차로라서 달리 또 그 회피할 수 있는 차선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면 충돌했던 상황이고요. 이 정상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던 택시 안에는 승객 2명하고 운전자 1명 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택시 운전자는 60대고요. 무릎, 갈비뼈 등을 많이 다쳤다고 하고 아이고. 대퇴부나 고관절 골절로 2차례 수술을 받는 큰 피해를 당했는데요. 승객들도 좀 다쳤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폐와 장기를 건드려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역주행을 해서 운전한 측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가해 운전자는 사고로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보세요. 지금 아래쪽, 이 화면 아래쪽이 노란색이 택시인데 정주행하던 차량이었고 윗부분 하얀색이 역주행 차량인데 택시에는 기사님 포함 3명, 그리고 반대편 역주행하던 차량은, 역주행해서 오던 차량은 운전자 포함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 역주행한 차량의 운전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승자도 크게 다쳤고요. 택시기사님, 정주행했던 택시기사님은 대퇴부 고관절 골절되는 큰 부상, 승객도 갈비뼈 골절 당하는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역주행이 왜 벌어졌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이게요, 이 사고가 나자마자 지금 그 역주행을 한 운전자, 20대 운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일부 언론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옆에 탔던 10대 운전자의 담력을 키우게 해주려고 역주행을 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경찰에서 이야기하기는 철저하게 오보다. 아, 그래요? 네, 조사 자체도 지금 부상이 커가지고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거 네. 한 달 전에 발생한 사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의식이 의식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이제 진전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역주행하면 대체로 음주운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국가수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곧 나올 것 같고, 네. 경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 차량의 속도, 아하. 그다음에 역주행을 한 거리, 네. 그다음에 이제 역주행을 한 계기 이런 거 등등은 이제 수사를 더 해야 되겠죠. 당시 그렇다면 김복준 의원님, 예. 역주행을 하게 된 원인과 계기 등 그리고 상황을 따지려면 지금 그 역주행했던 운전자의 의식이 돌아와야만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한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못해서 경찰이 조사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왔다고 다행이에요. 해요. 다행이에요. 네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저 운전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처리되겠죠.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생존했고요. 깨어났으니까 아마 저분은 처벌이 불가피할 걸로 네. 보입니다. 예. 일단은 저런 상황에서요. 일단 인명피해가, 부상은 컸습니다만 다 양측 다요.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원 변호사님, 네. 지금 역주행했던 차량 운전자는 이 상황이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음주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은 처벌이 달라질 가능성이 그래요? 있는데 만약에 만취 상황이라면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어쨌건 저기 역주행이라는 뜻은 중앙선 침범이잖아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다친 것에 대한 형사 책임은 져야 될 상황이고, 이제 동승자 같은 경우 만약에 저 차가 음주운전이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같은 걸로 처벌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특별히 운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동승자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앞차에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배상 문제죠. 만약에 운전자가 사망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에도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이제 모든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전 100대 0 과실이잖아요. 앞에 지금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차가 달려오고 있으니까. 진짜 그 시간에 누가 역주행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진짜. 만에 하나 이제 지금 일단은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니까 제가 사망을 저지르는 게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 앞 차량에 이제 종합보험 가입되지 않는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또 배상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 택시 기사하고 승객들은 이제 그때는
보상을 받을 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회사의 종합보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보상은 다 받을 수 있고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정주행하던 택시에는 물론 승객분들도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택시가 생계수단인 60대 기사님 입장에서는요. 생계도 막막하지만 지금 가족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상부위가 대퇴부 그리고 고관절, 아이고. 골절로 수술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회복 중이지만,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후유증도 클 것 같고 운전 일을 이 택시를 다시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그러겠네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주행이라는 게 정말 너무 위험천만해서 이후에 후유증, 뭐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그런 지장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정말 처음이다. 이 역주행은 살인행위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가해 운전자의 행동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부주의로만 또 치부할 게 아니라요. 각 지자체가 혹시라도 역주행을 자주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안전장치, 안내장치도 안전표지판도 좀 강화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움을 하다가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가는 두 사건.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제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50대 남편이 아내를 차에 태운 상태로 그대로 주차장 벽을 돌진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고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현장을 가보면 네. 차가 크게 부서진 건 물론이고요. 이 들이받은 이 아파트 주차장의 콘크리트 외벽 파편도 굉장히 많이 저 차량이에요. 아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 파편들도 깨져서 나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벽이 무너진 것도 그렇습니다만 차 보세요. 차가 심하게 앞부분이 찌그러졌어요. 아니 근데 지금 어쩌다가 무슨 일로 싸웠기에 저런 남편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습니까? 홍종성 기자님. 물론 부부는 뭐 아이 문제로도 아니면 뭐 애정 문제로도 싸울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돈으로 싸우죠. 근데 저는 저 상황을 볼 때 정말 금전 문제로 싸워서 저렇게까지 아내를 채운 채 또 본인도 타고 있잖아요. 저렇게 주차장 벽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정말 뭐 얼마나 큰 금액의 돈인지 모르지만 돈 문제로 싸우다가 화가 났다고 하고요. 이게 영화가 아닌데 영화와 현실을 잠깐 혼동하신 건가? 믿어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100번 진짜 백성문 변호사님 혹시 급발진 그런 것 때문에 들이받은 게 아니고 진짜로 자신이 고의로 가속 페달 밟은 거예요, 남편이? 일단 본인도 다치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사고가 생기면 급발진을 일단 의심을 하고 아니면 운전 미숙 때문에 저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근데 그때 이제 급발진일 때 이제 본인은 잘못하자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나가는 경우에는 밑에 스키드 마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본인이 실수해서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밑에 타이어 자국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경찰은 고의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남편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와의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정말 저렇게 차로 벽을 들이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금전 문제로 다투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 이거는 말이 극단적 선택. 이거는 아내를 살해하는 행위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일단은 뭐 저 사고가 나자마자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현장에서 이 남편을 일단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살해에 또 살인미수를 적용하려면 실질적으로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겁니다. 뭐 이를테면 차량이 이 벽과 추돌을 할 때 이 아내 쪽으로 저 각도를 틀어서 들이받았는지 뭐 이런 것 등등도 정밀하게 볼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뭐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주장해도 경찰에서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정밀하게 볼 겁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 사건도 명명백백하게 좀 가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좀 더 소름이 돋는 경악스러운 이웃 간의 몸싸움이 있었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얼마 전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는 위층, 아래층 주민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층간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래층, 그러니까 이게 4, 5층 주민들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4층에 사는 주민에 따르면 1년이 넘도록 이런 극심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고3인 둘째 딸이 시간을 막론하고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온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저렇게 시달릴 정도면 평소에 항의는 안 해봤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수차례 그 관리실을 통해서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4층이잖아요. 5층도 했고 6층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6층 주민은 평소에 주의하겠다,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5층 주민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나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줄곧 말해왔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관리실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당신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심각해지고 본인이 이제 참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인터폰으로 직접 연락을 시작을 했다라고 아이고. 하고요. 지난 14일에는 4층 주민이 20대 5층 주민에게 직접 인터폰으로 전화해서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5층 주민은 그럼 올라와 봐라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4층 주민이 관리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항의를 하고 5층과 6층 주민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직접 서로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공포스러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맞나? 지금 오고 있대요. 그럼 갈게. 경찰관입니다. 아니, 알았어요. 올라와 보라는 5층 주민의 말에 이제는 평소에 느꼈던 층간소음까지 항의할 생각으로 올라갔던 4층 주민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흉기가 웬 말입니까, 김복준 의원님? 그렇죠. 4층에서 올라오라는 말 듣고 5층으로 올라갔던 그 주민 입장에서는 뭐 이 5층 주민이 손에 약 한 50cm 정도 되는 그 흉기라고 할 수 있고 둔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결합된 건데 네. 그걸 들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이 4층 남성이 아마 좀 빨리 행동한 것 같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그 들고 있는 흉기 잡은 손을 제압을 한 것 같고요. 뒤이어서 이제 그 딸까지 올라오면서 이게 보니까 심각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제압은 한 것 같아요. 5층 그 이 주민을 현관 바닥에다 눕힌 상태에서 흉기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 네. 경찰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사건 보면서요.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올라가고 내려오거나 해서 맞부딪히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절대 삼가야 될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아하. 아니 근데 5층 주민은 4층 주민에게 올라와 보라고 하더니 왜 난데없이 흉기는 들고 있던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그 강력범죄가 벌어진 경우도 우리 좀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5층 주민은 예방 차원에서 들고 있었다. 이게 무슨 근데 말입니까? 아까 저희 그 음성을 통해 나왔지만 이 흉기도 일반적인 흉기도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걸 그냥 이제 맨몸으로 올라오는 사람한테 예방 차원으로 들고 있었다는 건 좀 일단 납득이 안 가고 이 5층 주민은 그냥 나는 휘두르진 않았고 예방 차원으로 들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4층 주민이 나를 덮친 거다. 근데 이제 4층 주민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층 주민이 흉기를 들고 있어서 사실 이건 내가 제압하지 않으면 생명이 그러니까요. 위험할 상황도 있다.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압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5층 주민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나서야 이 몸싸움이 끝났다고 합니다. 흉기를 맞닥뜨린
당사자끼리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두 사람이 제일 첨예하게 달라는 거는 하나 있죠. 5층 주민은 소음 안 일으켰다. 4층 주민은 1년 내내 시달렸다. 그럼 이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를 경찰이 확인해야 되겠죠. 그것도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일단은 그 흉기 자체를 들고 있는 그 부분이 이건 범죄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 형사 입건을 했는데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이제 도주 우려 같은 거는 없는 걸로 봐가지고 경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올라가고 내려가고 인터폰 주고받고 하는 거 이건 진짜 절대 금할 일이고요. 네. 뭐 이웃사이 센터라고 그래서 그 조정하는 그런 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안 되면 가능하면 제3자 입회하에 관리사무실이나 네. 이런 데하고 같이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꼭 그러니까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당분간 4층 주민은요, 이 해당 5층 주민과는 평상시에도 되도록이면 복도에서라도 계단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게 서로의 감정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지금 아찔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휴가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새벽 1시 반쯤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고등학생 2명이 사라졌다.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이 학생들과 함께 캠핑장을 찾았던 다른 고등학생들이었는데요. 어허. 캠핑장 측의 설명에 따르면 어제 고등학생 3명이 캠핑장 카라반을 빌려서 입실을 했는데 이후 3명이 더 와서 총 6명이 카라반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숙박시설 입실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단 광주는 지금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받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캠핑장 측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일부 인원은 퇴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4명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명의 학생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2명, 6명에서 이제 4명이 남게 되고 2명은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더니 그러면 어디로 간 겁니까, 홍종선 기자님? 네, 집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새벽에 어두운데 저수지에 갔다 그래요. 근데 그 저수지에 오리보트, 낮에는 오리보트 영업을 하는 곳인데 밤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다 묶어놓고 직원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10대 2명이 그 오리보트를 풀어서 오리보트를 타고 물가로 저수지로 나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하. 당시에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봐도 밤에는 그리고 새벽에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리보트 운영업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월달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생기하고 해가지고 광고 나시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 친구들이 새벽에 한 2시 먼저 노란으로. 네, 저희가 지금 인터뷰 통해서 이제 들어봤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다 보니까 낮에도 아예 지금은 한시적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낮이건 밤이건 운영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저 오리보트를 뭐 어디 폐기할 수는 없으니 한쪽에 정박을 해놨나 봐요. 묶어놨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저 오리보트를 타러 학생들이 저렇게 탔다 새벽에 글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그 두 사람이 새벽 시간대 공안시경이면 깜깜할 거예요. 물 위에서. 그런데 이제 오리보트를 두 사람이 타고 물속으로 갔어요. 진행을 한 10m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업주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낮이건 밤이건 영업 안 합니다. 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저수지에 수초가 엄청나게 자랐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한 10m 정도 진행했을 때 수초에 동력 장치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종료하고 어떤 수습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 수초를 풀겠다면서 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의 수심은 약 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가지고 그 수초를 풀지 못하고 허부적대니까 나머지 한 명이 뛰어들었어요, 같이. 그런데 이거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올라왔어요 다시. 그런데 먼지어 뛰어들었던 그 친구는 영 물속에서 나오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이 소식을 앞서 카라반에 있던 친구들은 이 소식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을까? 이 상황을 지금? 근데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요. 이 나머지 학생 4명이 다른 오리보트를 타고 이제 일행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 2명의 친구를. 아이고. 그래서 한 명은 찾았고요. 찾아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한 명의 친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찾지 못한 나머지 학생 한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새벽 2시경에 경찰과 119 구조대가 이제 도착해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찾지 못했고요. 오전 시간 8시 30분쯤 실종된 학생을 발견하긴 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술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이제 뭐 아는 형님이 그걸 사줬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누가 사줬는지 그거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부검도 해서 사인도 정확하게 규명해보고, 네. 또 그다음에 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고 그렇게 네.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사실 김복준 의원님 예. 진짜 왜 우리가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동해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드러난 거는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고등학생들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신분증 없이 술 못 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술 살 수 있는 사람이 술을 사서 제공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 사람은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아마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배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자도 혹시 뭐 어떤 과실 부분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경찰이 아마 따져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정말로 지금도 각종 유원지, 피서지, 안전 문제, 다시 한번 이 미성년자들만 놀러 온 경우에는요, 반드시 업주분들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전화는 절대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는데 가족이 납치됐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누구라도 굉장히 놀랄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가나코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그러니까 어르신이 지난 6월 7일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젊은 남성이 전화해서 대뜸 당신 딸을 구하고 싶으면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하라. 이런 목소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아이고, 거고요. 세상에. 그런데 딸 울음소리도 같이 들렸던 겁니다. 아이고, 정말 이런 상황 되면은 받으시는 분이 손이 벌벌벌 떨릴 것 같아요, 백성원 변호사님. 머리도 완전히 하얘지죠. 이거 지금 딸이 납치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 이 피해자 딸이 납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갑니다. 아하. 그런데 파출소에서 경찰을 찾아간 것처럼 하면 이 전화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딸한테 해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화기를 들고 통화하면서 경찰관한테 막 이렇게 손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관이 이렇게 보니까 온몸을 좀 떨고 얼굴이 너무 창백해져 있으니까 이제 위급 상황을 눈치챈 경찰이 이 수첩을 하나 건넸습니다. 수첩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쓰라고 한 거죠. 근데 수첩에 이 남성이 이렇게 썼습니다. 딸이 납치돼서 지하실에 갇혀 있대요. 아이고, 세상에. 저 쪽지에 적힌 글을 본 경찰도 놀랐을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 내용이 이 영상 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파출소를 향해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다급하게 손짓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노련한 경찰은 위급 상황인 걸 알고 그러네요, 얼른 지금. 펜과 종이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네요. 대화는 나누지 않고, 네, 그렇게 온몸을 떨면서 힘겹게 글을 써내려가는 남성.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들으신 대로 딸이 납치돼서 지하실에 갇혀 있대요 였는데요.
이 경찰관들은 침착하게 놀란 남성에게 딸의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을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님, 딸이 지금 저 어르신의 딸이 지금 지하실에 납치돼서 갇혀 있다는데 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본들 받을까요? 이게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저분이 들어와서 저 내용을 이야기할 때 바로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경찰에서 자체 교육하기를 네.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식이 돼도 실제로 또 납치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 한때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긴 합니다. 그래요? 아니, 일단은 이제 이 남성한테 딸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거죠. 네. 적어줬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더니 바로 전화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딸한테 그 사실을 아버님이 지금 이렇다는 거 연락을 해줬고요. 네. 그러니까 딸은 그 이후에 급하게派出所로 찾아왔다고 그러고요. 세상에. 남성분한테도 따님하고 통화됐다는 거를 바로 알려주니까 이제 비로소 안심을 했다고 그래요. 야, 그제서야 저 어르신은 온몸에 맥이 탁 풀리면서 아마 파출소 바닥에 주저앉으셨을 것 같은데요, 홍종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아유 다행이다 하고 말 수도 있는데 이 남성분의 따님, 그러니까 납치됐다고 했던 그러나 납치되지 않았던 딸이 경찰서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허. 저의 아버지는 제가 납치됐다고 철석까지 믿었고 경찰만이 딸을 구할 수 세상에, 있다고 맞아요. 믿었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경찰 분들도 또 감동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든든한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있기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발 뻗고 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